다음은 네, 콘크리트 구조물을 보강하는 방법으로서 섬유 보강 공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섬유 보강 공법. 섬유 보강 공법도 정의를 먼저 살펴보면 열화, 그쵸? 세월이 흐름으로 인해서 구조물도 노후화가 되죠. 열화됩니다. 내구성도 떨어지고, 그쵸? 크랙도 발생하고, 또 열화 또는 이제 하중 증가, 그쵸? 이런 걸 통해서 등으로 인해서 구조 내력이 부족한 경우, 그쵸? 보강제로서 요번에는 철판 보강이 아닌 섬유 시트를 접착제인 에폭시로 접착해서 보강하는 공법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구조의 강도를 증진시키고 그 다음에 내구성 또는 내진 성능 등의 기능을 회복시키기도 하고 열화된 거는 또는 향상시키는 구조 보강 공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쓰는 그 섬유가 탄소 섬유, 그죠? 미래의 그 뭐라 그러나 미래에 각광받는, 그죠? 각광받는 거죠. 탄소 섬유. 탄소 섬유와 아라미드 섬유, 그렇죠? 대표적인 게 탄소 섬유와 아라미드 섬유. 그러니까 섬유 보강 공법은 그러니까 철판 보강 대신에 철판으로 구조물을 뭐 감싸고 보강하는 대신에, 그죠? 철판보다 이제 강도가 센, 그죠? 강도가 센, 그리고 가볍고 이런 탄소 섬유나 아라미드 섬유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뭐 섬유 보강 공법 중에서 탄소 섬유와 아라미드 섬유를 잠깐 비교를 한 건데, 거의 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탄소 섬유는요, 공법의 계열을 보면 탄소 섬유 시트 제품을 이용해서 구조물 내부 또는 외부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에 이제 부착 보강하는 공법이고요. 뭐 탄소 섬유 대신에 아라미드 섬유를 쓰게 되면 아라미드 섬유를, 그쵸? 부착하는 건데, 요즘 이제 아라미드 섬유는 시트지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판으로, 그쵸? 단단한 판으로 나와서 아라미드 섬유 보강판으로 보강을 하기도 합니다. 보강판이 있다는 거. 그래서 마찬가지로 콘크리트 구조물에 부착시켜서 보강하는 공법이고요. 뭐 인장 강도를 보시면 탄소 섬유 시트가 조금 강하죠. 그렇죠? 뭐 이거는 뭐 제품에 따라 다 틀립니다. 그렇지만 되게 강하죠. 보통 뭐 철판에 그렇죠? 한 10배 정도의 강도를 갖고 있는 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고요. 장점을 살펴보면 장점도 동일합니다. 보면 내수성이 뛰어나고 내알칼리성이 뛰어나 등 화학적 저항성이 우수하고요. 그렇죠? 아라미드 섬유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인장 강도가 우수하여 구조 보강제로 적합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연성 능력이 좋아서, 그렇죠? 내진 보강에 적합하고. 그런데 이제 두 탄소 섬유와 아라미드 섬유의 그 차이는, 아라미드 섬유가 현재 보면 공사비가 좀 저렴합니다. 탄소 섬유 시트에 비해서 공사비가 조금, 그렇죠? 재료가 좀 저렴하고요. 그 대신 강도는 조금, 그렇죠? 예, 낮죠. 아라미드 섬유가 탄소 섬유 시트에 비해서 조금 낮고요. 그 다음에 단점으로 보면 탄소 섬유 시트는 전기 절연성에 취약하고요. 그리고 충격에 대한 저항성이 약하고 취성 파괴 형상이 되고요. 꺾이는 부분 있죠. 거기 때는 라운드 처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유연성이 떨어져서 2형 구조물 보강에 좀 어려움이 따르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라미드 섬유도 마찬가지 뭐 단점도 있겠지만 탄소 섬유에 비해서 보면 인장도가 다소 조금 낮죠. 그래도 뭐 철판에 비해서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되게 높은 강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장점으로는 탄소 섬유에 비해서 공사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아라미드 섬유는 판의 형태로, 그렇죠? 나올 수 있다는 거고.
근데 탄소 섬유 시트 그리고 아라미드 섬유 시트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콘크리트 구조물의 부착됨으로 인해서 인장제 역할을 합니다. 철근과 같은 인장제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압축제에 대한 저항 능력은 그렇죠. 약하거나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시트기 때문에. 그렇죠? 시트기 때문에 인장에는 저항하지만 압축에는 저항을 그렇죠? 물론 할 수도 있지만 아주 그렇죠? 약하고 거의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장제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압축력을 못 받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에서 보강제로서는 잘 좀 사용하기가 조금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둥은 단면 증설공법 앞에서 설명했던 공법이나 철판, 그렇죠? 철판은 어쨌든 압축력도 견디기 때문에, 그렇죠? 견디기 때문에 축하중에 대해서 그렇죠? 압축력이라는 축하중에 대해서 견디기 때문에 단면 증설공법이라든지 콘크리트 단면 증설공법이라든지 철판 보강을 기둥의 경우에 많이 사용하고 그렇지만 그 탄소 섬유나 아라미드 섬유 시트는 그렇죠? 휨 모멘트에 대해서는 견디겠죠. 견딜 수 있게끔 만들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아무래도 압축력에 대해서는 저항을 할 수가 좀 그렇죠? 없기 때문에 아니면 미미하기 때문에 압축력의 저항력이 없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리고 기둥에는 잘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강판, 그래서 아라미드 섬유 보강판은 또 그나마 압축력에 대해서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쓰려면 아라미드 섬유 보강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섬유 보강공법, 서공법의 일반적인 보강 순서를 살펴보면요. 보통 보면 철판 보강 공법하고 이제 유사합니다. 이제 보통 그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차피 부착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콘크리트 표면 처리를 하고요. 그래서 시공 범위를 분할하고 그다음 마킹, 건조, 그다음에 시멘트 풀 및 도장층의 연마를 제거, 청소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단면 복구를 하고요. 그래서 재료 블리칭의 파취를 제거하고 철근 방청 처리를 하기도 하고 모르타르 충진 보수, 균열 보수 등을 합니다. 그 다음에 프라이머를 도포를 하죠. 철근 콘크리트 건조, 프라이머, 혼합, 도포 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접착제, 그래서 접착도 레진 수지를 보통 하는데 보통 한 2회 이상 한답니다. 그래서 수지를 혼합합니다. 경화제 도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접착제를 붙였으니까 도포를 했으니까 거기에 이제 접착 시트를 그죠? 섬유 시트를 접착하게 되는데 뭐 1플라이, 2플라이, 뭐 3플라이 해가지고 이제 한 겹을 하느냐, 두 겹을 하느냐, 세 겹을 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겹을 늘림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보강제를 많이 그쵸? 보강하는 거죠. 근데 보통 보면 두 겹 이상을 많이 합니다. 보통 보면 한 겹으로 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대부분 전 보강을 하게 되면 두 겹이나 세 겹 정도 보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트는 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탄소 섬유나 아라미드 섬유를 많이 그쵸? 하고요. 어쨌든 접착을 시키고 그 다음 기포 제거도 해야 되고 수지 보충을 합니다. 그리고 양생을 시키게 되죠. 그쵸? 설계 강도의 발현 조건은 평균 기온 10도, 그죠? 섭씨 10도에서는 한 2주간 정도, 그리고 평균 기온 20도씨에서는 한 1주 정도 양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 작업으로서, 그렇죠? 마감 도장 타개합니다. 아크릴계, 우레탄계, 폴리머계 등을 선택해서 마무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콘크리트 섬유광공법에서 보보강, 그렇죠? 보보강에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섬유보강공법은 이제 주로 이제 사실 보에 또는 슬라브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격은 일반적으로 이제 시대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철판 보강에 비해서 약간 고가입니다. 고가. 그런데 시공성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철판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무겁죠. 무겁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들어서 이게 시공성이 이제 제약을 많이 받는데 그 섬유 보강 공법은 어쨌든 시트, 벽지 바르듯이 시트를 바르는 거기 때문에 가볍죠. 그래서 시공성이 매우 좋습니다. 그러니까 고가이지만 시공성이 좋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경우에는 또 섬유 보강 공법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휨보강에 있는 휨보강을 얘기하는데 휨보강은 뭐 아시겠지만 그죠? 여기 보면 보의 하부 부분에 그죠? 하부 부분에 이렇게 시트를 그죠? 이렇게 부착하는 거죠. 그래서 휨을 보강시킨다. 그래서 휨을 보강시킨 거고요. 좀 살펴보면 맨 처음에 마감층과 취약부를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침투성 모체 보강제를 도포하고 그 다음에 균열부를 보수하고 그 다음에 하지 접착 보강 및 내진 하도를 하고 그 다음에 섬유 시트를 접착하고 내진 상도를 하고 그 다음 마무리 도장을 하는 식으로 시공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섬유 방향으로 추철근 방향으로 보강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섬유보강 공법 중에서 보부강 중에서 옆면까지 아까는 이제 하부면만 보의 하부면만 보강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옆면까지 그쵸? 옆면까지 보강을 했죠. 이 옆면까지 했다는 것은 이제 전단 보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부의 휨 보강과 옆면에 콘크리트 보호 옆면에 전단 보강을 이제 같이 한 경우입니다. 같이 한 경우. 그래서 섬유 시트를 옆면과 하부에 그쵸?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감 처리 그 슬라브면 접촉하는 마감 처리도 잘해야 되는데 본 그림은 이제 누름 강판을 사용해서 웽크 볼트를 이렇게 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밖에도 뭐 이렇게 그쵸? 시트를 이렇게 슬라브 면과 함께 일정 부분 이렇게 그쵸?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마무리 처리 방법은 그죠?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면에 대해서 그쵸? 찢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라운드 하기 위해서 표면 처리를 잘 표면 정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참고로 보면 그 섬유 보강 공법이나 철판 공법이나 보의 보강을 보면 보통 이제 하부면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보의 하부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상부면에서는 물론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잘 하기가 힘듭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렇게 마감재가 있잖아요. 그렇죠? 마감재를 다 드러내고 구체를 노출시킨 다음에 보강하기가 이렇게 또 시공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보와 같은 경우에는 하부면 그렇죠? 보 하부에서 보에 노출된 하부층에서 천장계를 뜯어내고 이렇게 보강을 하는 방법으로 또 많이 그쵸?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또 근데 이 보를 보강하고 싶은데 이 보 하부에 있는 실이 인테리어가 아주 그냥 그쵸? 복잡하게 돼 있어서 또 마감재가 아주 고급재로 돼 있기 때문에 뜯을 수가 없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또 상부에서 그렇죠? 보강을 해야 되는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보강이 일반적으로 철판봉이나 탄수염 시트 보강이 하부에서 많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상부 쪽에서 보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적재적소의 상황에 따라서 올바른 보강 공법을 제시를 하는 것이 대단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부에 보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구조적인 관점에서 보면 상부 붐모멘트가 부족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붐모멘트의 그 부족한 부분을 그 중앙부의 정모멘트 쪽으로 이게 좀 이렇게 그 모멘트 분배라고 재분배라고 하죠. 모멘트 재분배를 통해서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이 구조 설계상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멘트 재분배라는 그것을 이용해서 하부에 보강을 하지만 상부에 보강을 하는 효과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계속해서 보시면 콘크리트 섬유 보강 공법에서 기둥 보강입니다. 그렇죠? 기둥 보강.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섬유 보강 시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기둥 보강에 그렇죠? 좀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그 섬유 시트이기 때문에 벽지 같은 시트이기 때문에 인장제로서 인장은 훌륭하지만 압축력은 잘 못 받는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좀 한계는 있죠. 그래서 보통 이 기둥에 탄수섬유 시트를 두르거나 또는 그 아라미드 섬유 시트를 이렇게 두를 경우에는 콘크리트 기둥의 입장에서 보면 구속 효과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콘크리트 기둥이 압축력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압축을 이렇게 받게 되면 이 콘크리트 입장에서 보면 이게 터져 나가려고 하죠. 그렇죠? 바깥으로 포화성 효과에 의해서 이렇게 터져 나가려고 할 텐데 그거를 잡아주고 있는 게 보통 기둥의 띠철근이죠. 그렇죠? 띠철근이 후프철근, 그렇죠? 후프철근이 이렇게 타이바라고 하는 띠철근이 콘크리트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끔 그렇죠? 구속을 하는 거죠. 컨파인드 이펙트라고 하죠. 콘크리트 구속 효과를 하는 게 기둥에서 보면 띠철근인데 그런 콘크리트 기둥을 어쨌든 바깥쪽에서 한 번 더 섬유 보강 시트로서 감아주면 이런 구속 효과 능력이 올라가죠.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시트를 콘크리트 주변에 이렇게 부착시키는 게 효과가 있죠.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철판에 비해서 그렇죠? 철판에 비해서는 압축력에 대해서 저항하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효율적이지는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잘 사용하지는 않는데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판 있죠. 섬유판을 부착한 겁니다. 여기 보면 섬유판 부착이라고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시공술을 보면 콘크리트 면처리, 프라이머 도퍼, 그 다음에 그 접착제 도퍼, 그래서 이렇게 하지만 바깥쪽에 또 하나 뭐죠? 섬유판까지 부착합니다. 섬유판은 그래도 압축력에 대해서 그 저항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철판과 같이요. 그래서 섬유판을 부착하는 것을 쓰는 이유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콘크리트의 압축제를 그렇죠? 보강하기 위해서 쓰기도 합니다. 다음에 얘는 콘크리트 섬유 보강 공법 중에서 이제 슬라브 보강하는 경우, 슬라브도 보강하 보면 그죠? 여기 하부에 섬유 시트를 바르는 경우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섬유판, 보강판을 이렇게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뭐 아까 철판 보강에서 보여준 것 같이 전면을 슬라브판 전체를 그냥 그쵸? 시트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스트립 형태로 그죠? 간격을 두고 스트립 형태로 보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 그림은 그 벽체에 개구부 보강 그죠? 섬유 시트로 개구부 보강을 한 경우입니다. 제가 뭐 균열에 대해서 그죠? 강의를 할 때 말씀드렸듯이 뭐 이런 모서리 부분에서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응력 집중이 그죠? 많이 생겨서 그죠? 크랙들이 있는데 막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그 개구부 모서리 부분에서는 철근으로도 적절하게 잘 보강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뭐 이런 경우에는 보면 이제 균열들이 많이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 그죠? 발생해서 심하게 발생하는 경우 이제 벽체 개구부 쪽에 섬유 보강 시트로서 이렇게 보강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콘크리트 철골 프레임 보강 공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골 프레임은요, 프레임이라 하면 골조를 얘기하죠. 골조는 기둥과 볼을 합쳐서 우리는 골조라고 합니다. 그
하부 그림을 보면, 사진에서 보면 기둥 보이시죠? 양쪽에 기둥 보이시고, 그 다음에 보, 그렇죠? 이걸 우리는 골조 또는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철골 프레임 보강 공법이란 주로 리모델링 또는 증축, 그렇죠? 증축, 수직 증축이죠. 수직 증축으로 인해 벽체 간전 제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벽체가 있던 내력벽에 벽체가 제거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증축으로 인해서 뭐 하중이 증가되는 경우도 있죠. 용도 변경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구조 보강이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큰 내력의 구조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기존 골조나 보 같은 경우가 되겠죠. 기존 슬라브 하부에 철골 프레임을 보강하여 큰 내력을 확보하는 구조 보강 방식입니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뭐 구조적 안전성을 크게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물론 있는데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도 이게 보를 어쨌든 설치하다 보니까 그렇죠? 천장고, 그렇죠? 실링 하이트, 천장고가 낮아지는, 그렇죠? 낮아지는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뭐 기둥을 설치하게 되면 또 기둥 자리에 때문에 실면적이 좀 그렇죠? 다소 줄어드는 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있는 게 철골 프레임 보강 공법입니다. 철골 프레임 보강 공법의 일반적인 보강 순서를 살펴보면, 그렇죠? 마찬가지로 보강 범위를 측정을 하고요. 그래서 슬라브 또는 보 하부면과 증설되는 철골보 프렌지 상부면의 이제 간격 등을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균열이 있으면 균열 부위를 보수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슬라브 또는 보의 균열 부위에, 그렇죠? 적절한 에폭시 주의 공법이라든지 뭐, 그렇죠? 여러 가지 보수 공법, 균열 보수 공법 중에서 보수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주입용 볼트를 천공을 하고요. 철골보 접합부에 볼트 주입용 구멍을 뭐 내는 등. 그 다음에 부착 부위는 청소를 잘 해야 되겠죠. 철골보가 부착될 슬라브의 하부면 청소 이물질 제거. 그 다음에 부착 부위 방청 처리. 철골보의 프렌지 상부면의 방청 처리를 잘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철골보 설치. 그쵸? 철골보는 뭐 여러 가지 양두기를 통해서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기존 구조물의 그 낮은 층고의 좁은 공간에서, 그렇죠? 사람이, 그렇죠? 크레인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뭐 레버 블록 같은 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버 블록 같은 걸 사용을 해서 양중에서 잘 설치를 하고요. 그 무게를 또 적절한지, 너무 큰 경우에는, 그렇죠? 설치하는데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들이 수작업으로 들 수 있는 정도의 무게로, 그렇죠? 구조물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 또 그 시공성 고려 안 하고, 그렇죠? 너무 헤비한 중량이 큰 보로 보강을 할 경우에는 현실성에 맞지 않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그 엔지니어가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볼트 고정을 해야 되고요. 앵커 볼트를 삽입하여 접착제를 주입 후 볼트 고정. 그렇죠? 그 밖에들 뭐, 그렇죠? 간격제도 삽입하고 실링 처리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필요하면, 그렇죠? 주입구도 내고, 그 다음에 공기 구멍도 내고, 뭐 여러 가지 처리를 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철골보 상부 프렌지와 슬라브 하부면의 간격에는 수지로 만든 간격지를 삽입해서 간격폭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한 후, 그 다음에 주변을 실링 처리하여 주입 파이프 및 공기 배출 파이프를 설치한다. 그 다음에 파이프의 간격은 1m당 약 1개수 정도가 적당하고요. 그 다음에 에폭시 수지 주입. 이 말은 뭐냐면 H형광 보호와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철근 콘크리트, 기존에 있는 철근 콘크리트 보호가 될 수도 있고 슬라브가 될 수 있는데, 그 사이에 밀착될 수 있게끔 에폭시 수지를 주입하거나, 그리고 그 간격이 큰 경우에는 고강도 무수축 모르타르로 채워서 밀착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밀착을 시켜야 되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 밀착을 제대로 시키지 못해서 사고 난 사례도
예, 저 본 적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이제 약간 이제 주택에 가까운 건물을 리모델링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층은 기존에 이제 조적벽체도 있고 뭐 해가지고 벽식 구조. 그 2층도 아마 주택이니까 아마 벽식 구조도 있고 콘크리트 벽체도 있었는데 1층 부분에 이제 건축주께서 전시실을 만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전시실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주택으로 사용했던 1층 부분의 그 좁은 공간으로는 전시실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이제 조적 벽체를 다 이렇게 그죠? 힘을 받고 있는 조적의 내력 벽체를 다 이렇게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힘을 받았던 벽체가 밑에 층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보강을 안 하면 무너지겠죠. 그죠? 건물이. 그렇기 때문에 하부를 이 철골 프레임 보강 공법을 통해서 다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벽체가 사라지는 곳에 그죠? 철골 프레임 공법으로 철골 기둥과 보를 설치를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구조 안전진단 물론 했고요. 그 다음에 구조 안전진단하고 보강 설계까지 다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납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공에 들어갔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급한 전화가.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게 왜 말은 이제 무너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너졌다기보다는 2층에 국부적으로 이렇게 쿵 소리가 나면서 2층 바닥이 주저앉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이제 현장에 가봤죠. 근데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무너진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2층에 있는 벽난로 부분이 이렇게 내려앉아 슬라브가 꺼졌죠.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게 철골 기둥하고 철골보는 시공을 했습니다. 그 어떤 업체가 보강했는데 문제는 그 사이가 슬라브와 그 H형광 보호 그 틈이 밀착시키지 않았어요. 그 F수 주입공법도 안 했고 그리고 그쵸? 고강도 무수층 모르타르로 떠 있던 거죠. 그냥 이만큼 떠 있다 보니까 힘을 못 받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슬라브가 주저앉은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벽체가 그죠? 조적 벽체가 슬라브를 지지하고 지지점이 있었는데 볼하고 지지점을 만들기 위해서 볼을 이렇게 만들어줬더니 그 밀착돼 있어야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밀착을 안 시켰더라고요. 이걸 보고 참 어처구니 없는 광경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용역을 줬던 업체는 인테리어 업체였는데 인테리어 업체 대표가 이제 그 얘기를 제가 했더니 인테리어 대표도 어이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참 이게 참 이렇게 어이없는 경우도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그죠? 예, 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참 그죠? 뭔가 개념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막 그죠? 철골 보호하고 철골 기둥을 아무리 시공을 잘하고 해도 뭐합니까? 그죠? 밀착을 안 시키면 그죠? 지지점이 없기 때문에 슬라브가 주저앉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간혹 요즘에는 좀 이런 걸 유심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보강 설계에 그런 부분이 혹시나 누락되어 있지 않는가 하고 또 저희 내부적으로도 또 활구조 내부적으로도 또 유심히 살펴보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틈 사이에 적어도 중간중간에 철방 같은 그 끼움판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라도 이렇게 갖다 놓으면, 그죠? 등간격으로 좀 갖다 놓으면 그래도 딱 밀착을 효과가 있죠. 그랬는데, 그런 거마저도, 예, 무심결에 이제 안 하죠. 이게 큰일 나죠. 그리고 최근에는 작년이었나요? 또, 어느 또 공장이었는데, 또 보강 공법을 또 해놨답니다. 엄청나게. 또 좀 와서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보강 공법을 무진장 과하게 많이 해놨어요. 쓸데없이 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보강 공법을 적절하게 써야 되는데 너무 과하게 해놨어요. 이것도 이제 프레임 공법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마찬가지로 밀착을 안 시켜놨어요. 슬라브 또는 보호하고 그 철골 프레임 보호하고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거 빨리 밀착시켜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온 적이 있는데, 어쨌든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건데 되게 또 중요한 거죠. 어쨌든 그런 면에서 예, 되게 중요합니다. 에폭시 수에 밀착을 시킨다는 게, 그죠? 시킨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밀착시키는 그 주입을 잘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눈으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프렌지, 상부 프렌지를 가볍게 타격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그죠? 둥탁한 소리가 나야 되는데 이렇게 텅텅 튀기는 청량한, 그죠? 소리가 난다면 아무래도 주입이 덜 된 거죠. 이런 거를 확인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요번에는 철골 프레임 보강 공법으로서 보강 순서, 보강 해놨을 때 사진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예전에 저희가 안전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뭐 이렇게 조적조, 아까도 말했죠. 조적조를, 이것도 주택이었는데 1층에 막 대부분의 조적조를 다 이렇게 철거를 하고요. 1층 공간을 이렇게 넓은 구조로 쓰다 보니까 보강을, 철골 프레임 보강 공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철골 제작하는 모습이고요. 하부에서 이렇게, 그렇죠? 제작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거 철골 기둥을 설치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레버블록, 이거 레버블록 보이시죠? 레버블록으로 보이고, 이걸 통해서 철골 볼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그 틈에 에폭시 수지를 주입한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골 도장 및 마무리를 한 모습이고요. 예, 본 그림은 철골 프레임 보강 공법 중에서 이제 기둥 또는 이제 볼을 보강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보면 기둥 보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철골볼을 이렇게 보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접합부도, 그렇죠? 적절하게 해야 되고요. 접합부는 뭐 핀 접합도 있고 강 접합도 있는데, 어쨌든 뭐 상황에 따라 시공성에 맞게 올바른 접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 보호 하부에, 그쵸? 철골 프레임을 설치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도 고정용, 그쵸? 여기는 고정용 세단카를 박은 경우죠. 고정용 세단카를 박아서, 그리고 이 사이에는 뭐죠? 에폭시 수지 및 고강도 부스 모터를 충진한 모습이고요. 기둥과 같은 경우에도, 그쵸? 기존의 기둥에 밀착해서 붙이는데 여기도 세단카를 사용했죠. 그쵸? 세단카를 사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단면인데요. 단면인데 그 앞에 그림에 그죠? 요 AA 단면 여기 끌어서 보면 기존 보에, 그죠? 기존 보에 H형강, 그죠? 강제보를 받쳐서, 그죠? 이 보가 견디는 힘에 추가적으로, 그죠? 보강을 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계속 앞에서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이렇게 에폭시 그라우팅으로, 그죠? 밀착을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쵸? 그 다음에 이거는 삐다시다면, 그러니까 기둥이죠. 여기 기둥 끊었을 때 기존 기둥에, 그죠? 프레임 기둥을 밀착시키고요. 그죠? 밀착시키고, 그 다음에 이 철골 기둥의 자굴을 방지하는 목적 등으로 이렇게 세단커, 그죠? 세단커를 설치를 하고 그 사이 틈에, 그죠? 마찬가지로 밀착시키기 위해서 에폭시 그라우팅을 설치하도록 한 모습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면 기타 구조 보강 공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콘크리트 단면 증설 공법, 그 다음에 철판 보강 공법, 그 다음에 섬유 보강 공법, 그 다음에 철골 프레임 보강 공법. 이게 일반적인 공법이고, 그거와 또 별도로 보강 공법, 기타 보강 공법에 대해서 많이 사용하는 공법 위주로 잠깐 설명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기초 보강에서 마이크로 파일 기초 보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초 보강할 때 어떤 방법이 있다 그랬죠? 콘크리트 단면 증설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게 좀 현실적으로 그렇죠?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마이크로 파일, 소규모 파일이죠. 마이크로 파일로 기초를 보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의를 살펴보면 구조물의 기초 보강이 필요하거나 또는 좀 중축하면 기둥에서 떨어지는 축하중이 되게 많아지죠. 그렇죠? 근데 그 기초가 견뎌야 되는데 이 기초를 보강해야 되는데 이게 뭐 그렇죠? 기초가 땅속에 붙어 있기 때문에 보강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직경 300mm 이하의 소규형 말뚝으로서 강봉이라고 하시면 되죠. 강봉. 주변 구조물이나 집안 환경에 최소한의 영향을 주면서 시공되고, 이게 장점이죠. 그리고 시공 과정에서 진동과 소음이 작고, 그렇죠? 그리고 뭐 말뚝을 하게 되면 기성 말뚝 같은 경우는 장비가 그렇죠? 말뚝을 설치하기 위한 장비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좁은 공간에서는 진입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요거는 장비가 작기 때문에 진입이 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진입로 확보가 곤란하고 작업 공간이 협소한 장소에서는 효율적인 그렇죠? 공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오거로 구멍을 뚫고요. 구멍을 뚫고 거기다 강봉, 그렇죠? 강봉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시멘트 그라우팅을 해서 이거 메꾸면 이게 이제 소구경 말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뭐 지지층 일반적으로 마이크로 말뚝이면 보통 암에 주로 많이 선단지지 형태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마찰 말뚝으로도 뭐 설계하고 뭐 설계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마이크로 말뚝은 암 정도 적어도 풍암 정도까지는 내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용되는 마이크로 파일의 강봉은 뭐 철근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종류가 많으니까 일반적으로 고강도의 강봉 같은 것을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시공 순서로는 천공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파일의 강봉을 삽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일단 뭐 중력집 주입도 있고요. 중력에 따라 자연적으로 이렇게 스며들어서 주입하는 공법도 있고 그 다음에 패커 같은 걸 사용해서 그죠? 압력을 가해서 주입하는 공법도 있고요. 그래서 주입을 완료해서 굳히면 이게 그 말뚝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봉 자체는 일종의 그 면적이 작은 철근과 같은 거기 때문에 이게 압축에 대해서 자굴이 생기죠. 자굴이. 그죠? 자굴이 생겨서 역할을 못 하는데 그 구멍에 그 콘크리트나 뭐 시멘트 페이스트나 그죠? 시멘트 모르타르를 이렇게 충진을 시켜주면 자굴을 방지함으로써 소규형 말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적용했던 그렇죠? 적용했던 마이크로 파일 기초 보강의 도면인데 이 경우에는 강남의 모 빌딩을 이제 수직 중축을 하게 됐습니다. 수직 중축을 하게 되다 보니까 기둥은 또 이제 아까 부족했고요. 그래서 기둥은 철판 보강을 통해서 구조 보강을 했고요. 근데 기초도 부족을 했습니다. 기초도 내력이 부족했는데, 근데 기존 도면을 봤더니 파일로 돼 있었습니다. 파일로 PHG 파일로 해서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파일의 내력으로도 부족을 했죠. 두 개 층인가 세 개 층이 수직중축이 되다 보니까 기초가 좀 많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강 방법으로서 그 기존에 있는 PHP 파일 사이사이 공간에 그쵸? 그 사이사이 공간에 그 마이크로 파일을 보강하게 됐습니다. 마이크로 파일을 보강을 했는데 보시면요, 기존 그러니까 마이크로 파일을 박는 위치를 잘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기존에 있는 PHP 파일 사이사이에 그쵸? 없는 쪽으로 그리고 내력상으로 보면 이게 기둥인데요. 기둥 이 기둥인데요. 이 기둥에 가까운 쪽에 이왕이면 마이크로 파일을 박는 게 효율적입니다. 기초에 부담을 덜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마이크로 파일을 기둥 근처로 해서, 그죠? 근처로 해서 보강을 하는 것이 유리해서, 여기 보시면 보이는 마이크로 파일을 여기서 하나, 여기 두 개, 그죠? 보강을 한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마이크로 파일을 기둥의 근처로 해서 기존의 PC 파일에 간섭이 되지 않게끔 이렇게 설치한 모습입니다. 마이크로 파일을 설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마이크로 파일로 인해서 발생하는 반력으로 인해서 기둥에 무리를 줄 수 있고, 기초에 또 무리를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힘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서 철판으로 이제 보강을 한 겁니다. 철판으로, 그렇죠. 여기 보면 베이스 플레이트도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윙 플레이트, 그렇죠. 윙 플레이트, 뭐 리브 플레이트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그 마이크로 파일의 반력이, 그렇죠. 이런 베이스 플레이트, 뭐 윙 플레이트 이런 걸 통해서 기둥으로 이렇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죠. 기둥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힘의 흐름 체제를 원활하게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둥도 하부 쪽에서는 어떻게죠? 일부 철판 보강을 한 거죠. 그렇죠? 철판 보강을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파일을 적당한 위치에 적당한 개수에 잘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이크로 파일로 인해서 발생되는 반력이 어쨌든 그곳의 기초와 기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거를 적절하게 힘을 흘려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구조 설계, 보강 설계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보강을 한 적이 있고요. 참고로 이제 에피소드로 얘기하면, 이게 또 저희도 해보니까 이제 느낀 건데, 이 경우에는 그 구조도면이 있었습니다. 구조도면을 건축주가 잘 이제 보관하고 계셔가지고 그 구조도면을 통해서 마이크로 파일을 박을 위치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말뚝 기초를 피해서 설치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막상 시공을 하는데 맨 처음에 오거로 이제 뚫겠죠. 그렇죠? 오거로 이렇게 쭉 뚫어보는데 한 곳에서 그 기존의 마이크로, 이렇게 기존의 그 기초 있죠. 기존의 PC 파일을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도면대로 파일 시공이 안 돼 있었던 거죠. 도면대로 파일 시공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그러면 기존에 이제 기초를 파괴시켰잖아요. 그렇죠? 파괴시켰잖아요. 근데 이게 오거로 뚫다 보면 이제 시침이라고 그래서 이게 뚫다 보면 이게 그 파일을 그 밑에 있는 말뚝을 건드렸다 안 건드렸다를 알 수 있더라고요. 그 오거 뚫는 그 분이. 그래서 어쨌든 그걸 파괴시켜가지고 깜짝 놀랐죠. 그래가지고 연락을 받고, 물론 이거는 저희가 이제 구조 감리도 했습니다. 현장에 구조 감리도 해서 그걸 캐치하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그쵸, 마이크로 파일을 더 박은 경우도 있습니다. 요 그림상은 아닌데 다른 경우는. 그래서 요거보다 기존에 어쨌든 하나를 파괴시켰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느낀 건 마이크로 파일을 받기 위한 그 큰 구멍을 뚫기 전에 미리 시침이라고 해서 한번 그 위치에 그 기존에 있는 파일하고 간섭이 생기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그렇죠? 느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다른 마이크로 파일 보강할 때는 이제 약간 이제 조그만 오거로 뚫어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뚫어가지고 좀 이렇게 뚫어보면 알 수 있죠. 이게 잘 뚫려서 쑥 흙으로 내려가면 이게 이제 간섭이 안 생기는구나. 그럼 그때 이제 제대로 좀 큰 마이크로 파일 그 볼링 작업을 하면, 그렇죠? 그런 아까와 같은 경우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쨌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이크로 파일 기초 보강을 할 때는 시침, 그쵸? 미리 조그만 오거를 통해서 마이크로 기존의 파일의 위치와 간섭이 생기지 않는 걸 확인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구나, 이런 거를 느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마이크로 파일은 좁은 장소에서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면 층고가 뭐 업체기는 그
보강하는 위치에서 위로 한 1m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좀 믿기 좀 어렵고 그죠? 어쨌든 이렇게 높은 높이가 이렇게 크게 필요 없는 장소에서도 마이크로파일은 공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마이크로파일의 강봉을 계속 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조그맣게. 그래서 그 정도로 협소한 장소, 그 다음에 그러니까 높지 않은 층고에서도 작업이 가능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기초의 보강공법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구조 공법으로서 이번에는 지반 보강 공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반 보강 공법. 지반 보강 공법이요. 그러니까 구조물의 중축 및 하중 중가 등으로 기초 지반의 허용 진해력을 강화시켜야 하거나, 그렇죠? 또는 기존 구조물이 부둥치마가 발생을 해서요, 피사이사타까지 기울어진 경우 어떻게 해요? 바로 세워야 되겠죠. 이럴 경우 그라우팅제를 주입해서 지반을 보강하고, 또 보강하에서 이제 그 허용 진해력을 강화시키거나 또는 침하된 구조물을 보강시키는 공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정 제품이긴 하지만 살펴보면 그 너록 공법이라는 게 있죠. 너록 공법이라는 게 뭐냐면 그림에서도 보여듯이 건물이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그렇죠? 건물이 기우뚱했죠, 그렇죠? 한쪽으로 부둥치마가 발생을 했죠. 이런 경우에 그렇죠? 내부에 천공을 하고 파이프를 설치를 하죠. 그런 다음에 일단은 깊은 부분에 지반을 이제 보강하고, 그렇죠? 그래서 깊은 또는 얕은 보강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하부 부분이 보강이 되면 복원을 위한 주입공법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점에서 반복적으로 조금씩 오랜 시간을 두고 보강을 하면 이게 시멘트를 어쨌든 이렇게 주입을 시키면 이게 이제 부풀어 오르겠죠, 팽창해서. 그러면 한쪽을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밸런스를 맞추면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건물을, 그렇죠? 똑바로 세우는, 공사를 완료하는 공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세우거나 또는 이제 기초를 보강을 해야 되는 경우, 기초를 보강해야 되는 경우, 근데 이제 기초가 어떻게 보면 허용 진해력이 클 경우에는 기초가 작아져도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기초 자체를 보강하는 게 아니라 기초 하부 지반을 보강하며 해서 허용 진해력을 확보하게 되면 기초 보강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공법을 사용하면 좋겠죠. 그래서 지반 보강 차원에서 쓰는 경우, 그러니까 그라우트제를 안밀, 침투 주입해서 지반의 허용 진해력을 좀 더 강화시키는 겁니다. 딱딱한 지반으로, 단단한 지반으로. 그래서 뭐 보통 보면 약 300에서 500kPa 정도의 허용 진해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기초를 보강해야 되는데 기초 보강이 어려우니까 대래 지반을 보강해서 기초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컨셉입니다. 그리고 설명했듯이 기울어진,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기존의 건물이 기울어져 있어요. 이럴 때는 여러 다점, 그 다음에 동시, 미세하게 반복 주입함으로써 극결성의 그라우트제를 막 이렇게 주입을 하면서, 그렇죠? 바로 세우는 공법입니다. 이것도 이제 그 공법인데요. 보면 중축 시 사용되기도 하고요. 리모델링 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연약 지반을 개량하는 차원에서, 그렇죠? 지반의 허용 진해력을 확보하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경사 지반이 안반이 지지 지반이 이렇게 경사져 있을 경우는 잘못하면 이렇게 부둥치마가 발생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성토 지반이거나 경사 지반에 이렇게 지반 보강 차원에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 이렇게 중간에 공동이 있는, 그렇죠? 구멍이 뻥 뚫려 있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제주도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런 구멍이 뽕뽕 뚫려 있는 지반들이, 안반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지반 개량 등을 통해서 하부에 이제 허용 진해력을 좀 확보해 놓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공동을
충진, 그죠? 해가지고 집안을 허용 진행력을 확보한 차원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안을 보면 예전에 제주도에 또 뭐 병원을 하나 설계를 하는데 기존에는 그 파일 기초로 말뚝 기초로 시공이 설계가 돼 있었어요. 근데 시공 과정에서 지하를 어느 정도 이렇게 파보니 의외로 또 단단한 거예요. 암이. 근데 문제는 왜 파일 기초로 했냐 했더니 이제 그 뭐죠, 현무암같이럼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는 안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사비 차원에서 시공자가 지방 계량을 했습니다. 파일 기초로 쓰기에는 조금 공사비가 많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또 암이다 보니까 또 아시겠지만 파일을 받기도 힘들죠. 그렇죠? 파일을 받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는 바람에 이런 경우에 이제 지방 계량, 그래서 이거 공동을 메꿔서 그 지방 계량을 해서 매트 기초, 전면 기초로 수정한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식의 경우에는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볼 필요가 있고요. 물론 이런 경우에는 토질 및 기초 기술사가 갤런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과 관련된 전문가가, 그렇죠? 이게 된다,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형준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좀 뭔가 확인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저도 이제 구조를 하고 있지만 구조 전문가 스스로 혼자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질 및 기초 기술사의 확인과 같은 검토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침하된 부동 침하가 발생한, 그쵸? 예. 그래서 이제 건물이 가끔 좀 매스컴에 나오죠, 뉴스에. 그쵸? 건물이 기울어져 가지고 거의 옆에 있는 건물하고 거의, 그쵸? 틈이, 그쵸? 네. 거의 밀착하기 직전까지 가는 건물들이 뉴스에서도 간혹 보이고요. 얼마 전에는 또 제가 또 심의하고 있는 모 구청에서 좀 현장에 좀 와달라고 해서 나가봤더니 옆에 건물이 이렇게 기우뚱해 있어요. 눈에 확연히 보일 정도로.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심심치 않게 건물들이 많이 이제 기울어집니다. 그리고 예전에 강남에 이제 근처에서는 지하철 공사를 하는 바람에 많은 건물들이 그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이렇게 앞으로 지하철 방향 쏠려 있는 건물도 꽤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잘 안 알려져서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건물들은 이제 복원을 시켜야 되겠죠. 많이 기울어져 있으면 이게 고주정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FC 쏘던데 뭐 그때 강남에 있는 뭐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걸 복원을 시킬 정도로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복원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복원시키기에는 또 공사비가 또 많이 들죠.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컨설팅을 이 건물이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기우뚱한 것 같은데 계속 진행이 되는지 진행이 멈췄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컨설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 1년인가 2년 동안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그 기울기를 쟀습니다. 그 건물에 그 수직도를 체크를 했죠. 그런데 다행히 1년, 2년 동안 체크한 데이터를 보면 변동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제 일시적으로 딱, 그쵸? 기울어져 있고 더 이상 진행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이렇게 보강을 안 하고 그냥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얘기했죠. 이렇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이건 위험한 거기 때문에 얼른 이론 공법을 적용하셔서 일으켜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좀 어떻게 보면 이 보강 공사비가 많이 드는 게 조그만 건물도 아마 이렇게 하나 익히는데 이것도 꽤 됐는데 그 당시 한 1억? 1억 정도는 줘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업체에서.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이제 공동구, 그쵸? 지하에 있는 그 공동구가, 그쵸?
부동치마된 경우, 이거는 옹벽, 그렇죠? 옹벽도 부동치마가 생기는 경우가 있겠죠. 집안 상태가 안 좋아서 이런 경우는 복원도 가능합니다. 기술이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포장, 그다음 활주로 뭐 이런 것도 집안이 침하됐을 때 복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피사이 사탑도 현대 기술로는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워서 일부러 알면서도 안 일으키는 거죠. 관광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보강 공법으로 내진 보강 공법을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진, 그렇죠? 내진 보강 공법도 일종의 이제 구조 보강 공법입니다. 구조 보강 공법. 보시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뭐 내진 벽체를 신설하는, 그죠? 그 콘크리트 벽체가 일반적으로 강성이 되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크리트 벽체를 강성이 좋은 콘크리트 벽체를 설치하면 내진에 대해서, 지진에 대해서 저항력이 대단히 우수한 편입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제 그 솔리드하게 꽉 채운 형태로 설치를 하면 제일 좋은데, 간혹 어쩔 수 없이 개구부라는 걸 피해서 설치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구부, 우리는 개구 내진벽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다음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슬립벽이라고 해서, 그죠? 개구부 때문에 설치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부축벽이라고 부르는 콘크리트 벽체를 설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건물 내부에 버트레스 월을 설치해서 그 지진, 수평력이죠. 옆으로 흔들어대고 이런 수평력을 저항하는 보강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버트레스 보강 공법은 사실 이렇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힘들겠죠. 그렇죠? 외관상 문제를 발생시키고, 그렇죠? 어쨌든 이런 공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뭐 골조를 보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골조도 기둥과 거도로 대표되는 볼을 이게 이제 골조가 지진력에 대해서 견디니까 저항을 하기 때문에 그죠? 모멘트 저항 골조라고 부르죠. 근데 지진력 저항 시스템 중에서, 그래서 보호와 기둥을 지진에 저항할 수 있는 강성을 확보하고 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판 보강을 하거나 뭐 탄소 섬유시트 보강을 하거나, 그죠? 이렇게 해서 보강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 벽체로 보강하는 게 이제 보통 내진벽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브레이싱, 그죠? 철골 가세라고 하죠. 이렇게 브레이싱 가세로 보강하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콘크리트 입장에서 전단벽의 역할을 하는 게 철골에서는 가세 공법, 그죠? 가세 구조죠. 브레이싱 공법. 가세도 뭐 X자도 있고 이렇게, 그죠? K자도 있고, 그죠? 이런 식으로 가세도 강성을 크게 증가시키기 때문에 지진력 저항 시스템에 비해서 이렇게 보와 기둥을 보강해서 하는 골조 보강보다 되게 효율성이 뛰어납니다. 효율성이 뛰어나서, 그래서 이런 철골로 하는 가세 보강이 있고요. 이 밖에도 댐퍼를 쓰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댐퍼, 그 기둥. 댐퍼도 이렇게 가세형 댐퍼가 있죠. 그죠? 가세형 댐퍼, 제이진 보강, 그죠? 브레이스 댐퍼, 가세 댐퍼가 있는 반면에 요즘에는 이렇게 수직으로 설치해서, 그죠? 보강하는 제진 댐퍼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외부 보강하는 공법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수평 중축을 할 경우, 그렇죠? 수평 중축을 할 경우 새로 신설되는 중축부에, 그렇죠? 보강을 함으로써, 그렇죠? 기존 구조물에는 보강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죠? 새로 수평 중축을 하는 부에 보강을 함으로써 같이 거동하게 만들어서 기존 구조물도 저절로 보강이 되게끔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또 면진 보강이 있죠. 그쵸? 적층 고무를 기초 상부나 기둥 하부에 해서 상부에 작용하는 지진력이 거의 전달이 안 되게끔 차단시키는, 아예, 그죠? 지진을 아예 차단시키는 면진 시스템이 있죠. 근데 뭐 면진 시스템에 대해서, 왜 보강공법에 대해서 면진 시스템이 어떻게 적용됩니까? 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나올 수도 있는데,
뭐 증축할 때 예를 들어서 수직 증축을 할 때 수직 증축되는 기둥 하부에서 그죠? 면지 시스템을 적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뭐 가벼운 저층의 가벼운 건물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그죠? 건물 전체를 통째로 이동도 시키죠. 그래서 조금씩 통째로 이렇게 이동을 시킵니다. 저희 집 근처에 조그만 성당이 하나 있었는데 되게 그 근대 시대에 지어진 역사가 깊은 성당이라고 합니다. 그게 그 성당이 옆으로 대지를 어쨌든 그 개발 사업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되는 관계로 이제 수백 미터 떨어진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걸 철거를 하기에는 너무 아깝고 그렇죠? 그리고 이걸 하나하나 뜯어서 그렇죠? 해체해서 다시 재조립하기에도 너무 어렵고 네, 그런 경우 그래서 이 통째로 그렇죠? 기초를 아예 들어서 그 밑에다가 그렇죠? 통째로 조금씩 옮기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기술이 대단하게 그렇죠? 발달돼 있죠. 만약 이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새로운 장소에 다시 건물을 갖다 놓을 경우 지진에 대해서 이제 보강을 하려면 면진 같은 경우를 그렇죠? 예, 면진 시스템으로 보강을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뭐 일본이나 이런 사례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면진으로 구조물을 내진 보강을 한 경우가요. 그래서 이런 식의 그 내진 보강 방법의 종류들은 다양하고 많고요. 또 대표적으로 이제 살펴보면 실무에서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공법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콘크리트 벽체는 강성이 크기 때문에 내진 성능이 되게 뛰어납니다. 그래서 기둥과 보호를 보강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벽체를 하나 이렇게 끼워 넣으면 이게 이제 강성이 커서 내진 보강이 되게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기둥과 보로 이루어진 기존 골조 사이에 콘크리트 내진 벽체를 설치함으로써 건물의 강성을 키워서 내진 보강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렴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기존에 이제 보호 있죠. 기존 RC 부재 상부고 기존 하부에 있는 기존 RC 부재인데 그 기둥과 거더 사이에 콘크리트 벽체를 신설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수직벽체, 수직근 있죠. 벽체의 수직철근과 수평철근을 잘 정착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 같은 경우는 케미컬 앵커를 정착을 한 그림이네요. 셋 앵커 중에서 케미컬 앵커로. 그래서 수평철근도 그렇죠? 옆에 기둥에 잘 인장철근 정착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철근을 잘 정착을 하고 잘 배근을 하면 물론 그다음에 나머지는 콘크리트를 잘 채워야 되죠. 이게 단점은 시공시 그죠? 이 콘크리트를 밀실하게 여기서 밑에서부터 위까지 잘 채워지는 게 이제 그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적인 고려만 그래서 시공정만 잘 한다면 어떻게 보면 강성을 키우는 가장 쉽고 그리고 가장 저렴한 공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진 공법들을 좀 살펴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죠. 골조를 보강하면 된다. 그렇죠? 보호나 기둥을 그렇죠? 골조를 보강해서 지직력을 저항시키는 거죠. 근데 보통 강성 능력이 강화되는 효과를 봅니다. 그래가지고 골조를 보강하는데 그림에서는 가세, 그렇죠? 철골 가세로 보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강도 저항 부재를 배치하고 그 연성 능력도 일부 개선을 한다. 그래서 강도를 저항하는 것은 보통 골재, 기둥보, 그다음에 가세, 뭐 이런 거죠. 전단벽 등이 되고요. 연성 능력을 개선하는 것은 뭐 철판, 탄수 섬유트, 그다음에 뭐 가세 이런 것들이 연성 능력을 저하시키고요. 그래서 특징으로는 건축물의 부족한 내력을 향상시켜서 내진 성능을 향상시키는 거고요. 근데 단점이라면 골조 보강의 경우 보강을 많이 해야 됩니다. 효율성이 좀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가세나 전단벽을 설치하는 게 효율적이라고요. 그래서
골조 보강용의 경우 보강 면적이 커지는 게 좀 단점이고요. 이 밖에도 이제 재진 보강, 댐퍼를 많이 쓰는 거죠. 그림에서는 이제 건물 외곽에 그죠? 가세 형태의 재진 댐퍼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진력을 흡수하여 이거는 강성보다는 연성 능력 차원에서 그죠? 네. 지진에 대해서 보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진 에너지를 흡수하는 식의 그래서 흡수 장치 댐퍼를 설치를 해서 하는 거고, 댐퍼는 이렇게 가스 댐퍼도 있지만 아까 보여준 같이 수직 댐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댐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마찰 댐퍼, 오일 댐퍼, 뭐 점청 댐퍼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 특징으로는 구조물의 연성 능력을 향상시켜서 내진 성능을 그죠? 향상시키는 거고. 그리고 이것도 가세다 보니까 일단은 보강 면적이 좀 적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뭐 댐퍼도 댐퍼 형식에 따라서 효율적인 게 있고, 그렇죠? 좀 덜 효율적인 게 있고, 뭐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면진 보강 아시죠? 면진 보강은 지진력을 아예 차단시키거나, 그렇죠? 지진 하중을 좀 저감시켜서, 그렇죠? 지진력 내진 성능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부에, 그렇죠? 기둥 하부에 면진 장치를 배치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적층 고무와 베어링 등을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진 에너지를 구조물과 분리시켜서 저감시켜서 내진 성능을 확보하는 것. 이게 면진 구조, 그렇죠? 면진 보강입니다. 그리고 뭐 면진 층에는 어쨌든 공사비가 좀 많이 들겠죠. 공사비가 집중되기 때문에 그게 또 면진 장치를 쓰면서 보강할 수 있는지도,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예, 이상 오늘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구조 보강 공법에 대해서 대표적인 거 한번 쭉 전체로 살펴보았습니다. 보시면 이 보강 공법은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현장에 맞는 적재적소의 보강 공법을 선정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조물이 갖고 있는 상황이 다 틀리거든요. 그 상황에 맞는 공법을 적재적소에 잘 선정을 하고 그거를 구현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의 실력이며 능력입니다. 예, 능력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설계, 보강 설계를 또 잘해야 됩니다. 보강 설계를 그리고 또 보강 설계를 잘해야 한다는 것은 보강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도 결정이 되지만 공사비가 크게 좌우됩니다. 공사비가 크게 좌우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비 차원에서 그 다음에 현실적인 차원에서 적절한 거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보강 설계와 시공은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좀 나쁜 점인데 간혹 어떤 회사의 경우에는 보강 설계와 구조 보강 완전진단을 포함해서 그리고 시공까지 같이 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데 간혹 좀 뭐라 그러나 설계비는 보강 설계는 싸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공사를 따입니다. 뭐 심하게 얘기하면 뭐 안전진단 비용 안 받겠다. 그 다음에 보강 설계 비용 안 받겠다. 공짜로 해주겠다. 그 대신 보강 공사를 나한테 맡겨달라.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예전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문을 얻기 위해서 보강 공사비를 어떻게 보죠? 많이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보강을 안 해도 될 것도 보강을 해야 된다 그러고, 그렇죠? 그리고 뭐 보강 공사를 예를 들어서 두 군데만 해도 될 거를 막 더 그 이상, 왜냐면 보강 공사비를 크게 잡아놔야지 본인들이 이득을 챙기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설계와 시공은 그래서 달리, 그렇죠? 분리되어야 된다고 보는 점입니다. 네, 어쨌든 오늘도 오랜 시간 동안 수업을 듣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